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구공의 궤도를 찾아서라는 주제인데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임선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임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구공의 궤도를 찾아서 함께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톰과 제리로 시작해보죠. 톰이 당구를 치고 있네요. 당구공이 잘 안 들어갑니다. 당구공을 기울이기도 하고요. 또 포켓을 움직여서 당구공을 넣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볼 텐데 V자의 아래쪽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모양의 운동을 하는데요. 당구공이 당구대를 만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당구공이 당구대를 만날 때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즉 입사각과 만나고 반사되어 나갈 때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반사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톰이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네, 가장자리에 있는 포켓에 당구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당구대를 한 번 부딪히고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톰을 도와줘 볼까요? 자, 이렇게 빛 생각하면 이 노란 점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오른쪽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위쪽으로 향한 방향이 있다면 거울 대칭이니까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포켓은 오른쪽 아래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놓인 포켓으로 일직선으로 조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구대와 만나는 점, 즉 가운데 노란 점이 정답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구대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겠죠. 자, 왜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대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90도 빼기 입사각 그리고 90도 빼기 반사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울 대칭이니까 위에 오른쪽에 각도도 세타일 겁니다. 당구대가 일직선이니까 당구공의 궤도도 직선이어야 되겠죠. 네,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틀렸네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이 되게 한번 바꿔볼까요? 말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새로운 벽을 2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왜 새로운 벽을 세우면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새로운 벽을 세우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모서리에서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구대가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궤도가 있는데 바로 왔던 길을 반복하는 궤도입니다. 주기적 궤도라고 부르고요. 이에 더해서 만약에 당구대와의 마찰이 없다면 무한히 반복하는 궤도가 될 것입니다. 네, 무한히 반복하는 궤도라고요. 우리 이런 궤도, 익숙한 궤도들이 있지 않나요? 네, 또 다른 상황에서의 주기적 궤도. 네, 바로 우주에서 행성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은 원 또는 타원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회 솔베이 학회의 참가자였는데요. 같이 사진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네,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죠?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수학 강연에 왜 아인슈타인이 나올까요? 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마리 퀴리도 보이네요. 그리고 마리 퀴리와 함께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포앙카레입니다. 왼쪽으로는 전자기하학의 대가인 로렌츠도 있고요. 또 플랑크 상수,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로 유명한 플랑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솔베이 학회는 수학 학회가 아니었고요. 물리와 화학에 대한 학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바로 앙리 포앙카레입니다. 앙리 포앙카레는 아주 자주 수학계의 마지막 르네상스형 인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수학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광산 공무원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공학자이기도 했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초콜릿 포장지인데요. 요즘에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구한 것 같네요. 네, 이런 앙리 포앙카레가 12살 때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역시 우표에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바로 해저 이만리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쓰신 줄 베르네입니다. 줄 베르네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는 큰 대포를 쏘아서 달까지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포가 커지니까 포탄도 커지겠고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속을 비우자고 합니다. 그러다 주인공 중 한 명이 그러면 속이 비었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탑승자가 생기게 되고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동물들도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소설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지구의 출발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던 케임브리지 천문대와 서신을 주고받는데요. 그 서신에 따르면 출발 속도가 초속 12km이면 약 97시간 후에 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출발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로부터의 탈출 속도가 초속 11.186km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 있기를 달은 타원 궤도를 돌고 지구는 타원의 초점의 두 초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이런 계산의 바탕에 있었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달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주면 달과 만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무계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 근처, 달 근처에 가면 달의 인력이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게 달의 인력에 의해서 곡선의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출발 속도가 크면 지구에서 출발할 때 지구의 중력만이 중요해지고요. 나머지 태양이라든지 다른 행성들의 영향력이 미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폴로 11호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달 탐사 여행들이 모두 그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큰 속도로 시작을 해서 달 근처에서 감속을 해서 달에 도착을 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스페이스X 팔콘 9 런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출발 속도가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출발 속도가 너무 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지구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 시뮬레이션은 저희 과의 오토 반 콜트 교수님의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 지구와 달과 우주선이 모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구와 달을 따라가 주면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듯이 시뮬레이션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너무 작은 속도로 출발하여서 끝없이 지구 주위만 맴돌고 달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12살 때 포앙카레가 12살 때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후 청년이 된 포앙카레는
다음과 같은 재기 정리, 다시 돌아온다는 리커런스 티오렘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포를 초속 11.0237km보다 작은 속도로 쏘면 지구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걸 보였고요. 방금 보신 상황이죠. 두 번째로 초속 11.0245km보다 큰 속도로 대포를 쏘면 달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지구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큰 속도로 쏘면 그냥 탈출해버리겠죠. 영영 우주로 가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두 속도 사이로 대포를 쏜다면 달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달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구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한 문장을 더 더했는데요. 예를 들어 달의 위성으로 남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구에서 달까지의 소설은 달의 위성으로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12살 때 포앙카레가 그 소설을 보면서 가슴 답답해하며 연구를 하고 재기 정리를 증명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적었냐면 사실은 포앙카레 계산이 약간 틀렸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만 그 두 속도 사이의 차이는 거의 맞습니다. 그 두 속도의 차이가 0.8m/s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출발 속도를 정확한 출발 속도로 출발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속도가 적절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로 하죠.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원, 에너지 레벨을 볼 때 두 개의 원이 만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거북이 모양의 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 목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달의 영향력을 받아서 달 근처에 갈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거북 목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지금도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네, 드디어 달에 갔습니다. 또 다시 나왔다가 또 한참 기다리면 또 달에 가겠네요. 좀 빨리 갔네요. 네, 그렇지만 달에 여기 보시면 이 거북 목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발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이나 출발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앙카레는 이후에 더 일반적인 재기 정리를 증명하였는데요. 당구대의 당구공은 언젠가는 처음 있던 점의 근방으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는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처음에 있던 점 근방으로 언제 돌아올까요? 네, 모릅니다. 궤도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궤도는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어떤 궤도는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궤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여전히 동역학의 분야입니다. 포앙카레는 이것을 어떤 당구대에 대해서 증명을 했나요? 네, 원과 비슷한 모양의 당구대에 대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주기적인 궤도를 보도록 하죠. 아까 보셨던 주기적인 궤도를 다시 한번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하시면 여러 개의 유한계의 당구대를 지나서 다시 같은 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주기적인 궤도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당구대는 가로가 2.5, 세로가 1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큰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구대에서는 주기적인 궤도와 이 각도가 파이의 유리수배가 되는 그런 궤도와 1대1 됨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다시 똑같은 점으로 온 게 맞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실대로는 방금 보여드린 것의 2배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제 주기적이지 않은 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당구대에서는 주기적이지 않은 궤도는 당구대의 모든 점을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당구대와 당구공의 면이 접하는 것이 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접점이 아니라요.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니까 아이스하키의 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하얀 부분이 당구대를 다 덮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그럼 다른 당구대들도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봤는데 우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행성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원당구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당구대에서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당구대를 만났을 때 접선에 대해서 각도를 재줍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궤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주기적이지 않은 궤도는 어떨까요? 네, 공간의 모든 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선 주기적인 궤도가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인 궤도가 있을 텐데 중심을 지나지 않도록 각도를 좀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를 틀어주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운데에 원을 뺀 나머지 공간을 덮게 됩니다. 공간의 모든 점을 가지 않죠. 타원 당구대도 볼까요? 타원 당구대는 초점에서 시작할 경우에 반드시 다른 초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시면 당구 선수의 왼쪽 손이 초점이고요, 포켓이 다른 초점인데요. 이렇게 아무데나 당구를 해도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는 당구대네요. 네. 자, 초점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두 초점 바깥에서 시작을 하면 아까 원 당구대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한 궤도를 볼 수 있고요. 두 초점 사이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경계가 쌍곡선인 그런 궤도를 얻게 됩니다. 둘 다 공간을 모두 채우지 않네요. 사실 타원에 대해서는 모든 궤도가 다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셨던 이런 두 초점 밖에서 시작하는 것, 두 초점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궤도들 그 외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다각형의 주기적인 궤도만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사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사 위치와 방향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만약 두 초점 사이에서 시작하는 궤도와 비슷한 궤도를 이룬다면 이 우주선은 영영 이 거북 목으로는 가지 못하고 계속 요 두 초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영 달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맞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구대의 당구공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당구공은 당구대는 당구대인 것 같은데 평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공간에서 궤도를 연구하는 것이 제 연구 분야입니다. 자, 이제껏 우주에서의 당구공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미시세계에는 당구공이 없을까요?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당구대의 가운데에 섬을 놔줍니다. 이런 노란색 섬을 당구공이 만나면 역시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법칙에 따라서 반사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구공의 운동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당구대를 로렌츠 게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도록 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하십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점점 당구대들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당구대가 공간을 다 채우게 되고요. 이제 노란색 점을 먼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얀색 기체 분자가 운동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의 가장 단순한 모델입니다. 3차원에서 보면 이런 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 당구대를 로렌츠 게스 테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렌츠 게스 테이블은 공간을 채우는 궤도를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학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신 시나이가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시나이는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내시와 함께 아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나이는 로렌츠 게스 테이블에 대해서 거의 모든 궤도는 공간을 다 채운다는 그런 정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궤도가 굉장히 다른 궤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가 그건 가운데 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운데 섬이 당구공 입장에서는 오목하죠. 그래서 스캐터링, 즉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던 당구공의 궤도가 원을 만나고 나면 서로 멀어지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지는 궤도들이 생기게 되고 궤도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공간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나이 당구대의 혼동적인 성질은 섬의 오목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몇 년 후에 부미노비치 경기장 반원 2개와 직사각형을 합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빨간 선부는 가까이 있는 공들을 여러 개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들의 궤도를 한꺼번에 따라가 보면 오른쪽의 원에서는 공들이 계속 가지런히 있지요. 그렇지만 왼쪽의 부비노비치 경기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궤도가 공간 거의 전체를 다 뒤덮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 당구대도 그렇고 부미노비치 당구대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고 오목한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니오입니다. 네, 이때까지 여러 종류의 당구대를 보셨고요. 그 당구대에서 당구공 궤도의 현상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궤도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도를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궤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가장 간단한 직사각형 당구대에서 볼 것입니다. 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답은 부호입니다. 여러분들 3월에 신입생 되는 학생들 많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치르신 수능의 국어 영어 비문학 지문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부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이나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고 부호화 과정은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상과 문자는 없지만 궤도가 있죠. 자, 궤도를 부호화할 것인데 당구대에 가로, 세로에 이름을 줄 겁니다. 가로를 0, 세로를 1이라고 하죠. 그리고 궤도가 당구대를 만날 때마다 어떤 당구대를 만나는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코너에 도착했네요. 무슨 기호를 쓸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줘야 되고요. 저는 그냥 0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으로 정하고 또 계속 가면 이렇게 001, 000 이런 기호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수열을 얻습니다. 자, 0과 1로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동영상은 제 동료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춤으로 표현한 것인데 당구대와 굉장히 유사한 공간입니다. 오각형 2개를 붙여놨고요. 같은 색깔의 선부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각형의 경계를 만날 때마다 색깔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0, 1은 아니지만 5개의 문자 혹은 숫자로 만들어진 수열이 생기게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궤도들의 집합을 0과 1로 만든 어떤 수열들의 집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죠? 궤도들을 부호하면 왜 좋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압축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궤도를 봤을 때 모든 궤도는 다 무시하고요. 궤도의 모든 점들을 다 무시하고 당구대를 딱 만났을 때만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 무언가조차도 어디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적지 않고
가로인지 세로인지만 적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그냥 없애버리고 아주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0과 1로 만든 수열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규칙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궤도는 001, 001, 00 이런 궤도를 가고 있죠. 또 다른 궤도를 볼까요? 이번에는 01, 01, 01,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잘 보시면 첫 번째 보신 궤도는 00은 있지만 11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궤도는 11은 있지만 00은 없죠. 규칙을 발견하셨나요? 00과 11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궤도와 같이 11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각도가 45도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궤도마다 각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00이 안 나오든지 11이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궤도들을 잘 표현했는데요. 그럼 이제 수학자들은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자, 함수에 무엇을 넣어줄까요? 당구대를 넣어줍니다. 당구대를 받은 함수는 무언가를 내놓을 텐데 수학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를 볼 거고요. 당구대를 받으면 숫자를 뱉어내는 함수, 우리가 볼 함수는 엔트로피입니다. 자, 엔트로피는 우리는 0, 1로 이루어진 수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보 엔트로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정보 엔트로피는 셰넌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셰넌이 이 개념을 만들었을 때 옆 연구실에 폰 노이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폰 노이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수학자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린스턴에서 파인만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폰 노이만은 이 개념을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나? 그럼 자네는 모든 토론에서 이길 걸세. 사람들은 모두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모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엔트로피를 알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무질서도 또 불확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착각은 무질서도 혹은 불확실도인가 봅니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사실 아무도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모르거든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네, 무슨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엔트로피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각각 잘 정의된 각각의 엔트로피도 계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엔트로피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커다란 가정을 시작을 해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가정은 0이 나올 확률이 시간에도 궤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고정되어 있겠죠. 어떤 상수겠죠. 그것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1-P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엔트로피는 P 로그 P분의 1 더하기 1-P 로그 1-P분의 1입니다. 네, 이게 맞는 정의인지 수능 지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인데 특정 기호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고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고 합니다. 모든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정보량이 뭘까요? 네, 바로 로그 P분의 1이죠. P가 크면 정보량이 작고 P가 작으면 정보량이 큽니다. 그리고 확률 P와 1 빼기 P를 곱해서 더해 주었으니 보시는 엔트로피가 정보량의 평균이 되겠죠. 근데 왜 로그를 사용할까요? 한 가지 좋은 점은 각각 확률이 P와 Q인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의 엔트로피가 정보량이 각각 사건의 정보량의 합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능 지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네요. 네, 확인해 보죠. P에 대해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큰 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0이 나올 확률이 어디서나 같을까요? 시간에 따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규칙 만들 때 봤던 걸 보시면 00하고 11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궤도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하고 1 대신 01, 10, 00, 11 이 나올 확률을 각각 다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정보량의 평균을 취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001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0001 이렇게 점점 더 긴 수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 정보량들의 변화율에 해당되는 엔트로피가 동력학적 엔트로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정보 엔트로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엔트로피들은 이런 동력학적 엔트로피는 당구대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각도가 유리수인 당구대들은 엔트로피가 0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당구대들은 엔트로피가 양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당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신 직사각형 당구대, 정사각형 당구대도 특별한 당구대입니다. 모든 궤도는 주기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을 모두 채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당구대들이 이렇게 특별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에서 내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져 있을 때 궤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기적 궤도들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당구대들을 찾고 분류하는 것이 여전히 수학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엔트로피를 봤는데요. 폰 노이만이 저희에게 해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이요,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라네. 네,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죠. 네,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당구대와 당구공의 궤도에 대한 연구는 동력학계의 한 부분입니다. 포앙카레가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학의 중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빌라와 미르자칸이라는 동력학자를 배출했고요. 여기 깨알같이 코엑스 서울 보이시나요? 네, 2014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 바로 전 필즈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아빌라와 밀자카니가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얼핏 보면 혼돈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스템에서 질서를 찾는 그런 학문인 동력학계, 다이내미컬 시스템스. 이 동력학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혼돈과 혼돈에 가득 찬 우리 세상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